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고금리 시대를 반영한 현상이었던 시중은행의 5% 이상 예금금리 상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예금금리 경쟁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금리 올려서 이자 더 걷어가더니 이제는 예금금리도 더 못 받게 하나 금융소비자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속내는 무엇인지 또 이런 개입이 문제는 없는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예금금리 관련 혼선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과 교수,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요즘 보면 은행의 5% 예금금리 상품이 사라지고 있다. 은행들이 얼마 전에 5% 예금금리 내놨잖아요. 다시 사라지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유혜미 교수님, 이게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그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규명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요. 공교롭게도 그것이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언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이제 추측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 지난 11월 24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날인 2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금융시장 안정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자금 확보를 위한 과당 경쟁을 이제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5% 특판 정기예금 다 사라진 걸로 봐서 이런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좀 여파를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당연히 은행이 예금금리도 올리고 대출금리를 올렸는데 감독당국자가 딱 한마디를 하니까 금세 꼬리를 내렸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바로 은행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그 감독당국의 얘기대로 이렇게 은행들이 그 조정을 못하는 겁니까, 바로?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이제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은행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2금융권이 그 금리 경쟁 면에서 좀 이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아무래도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언가성 예금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우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책 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제2금융권 특히 이제 저축은행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제2금융권들이 이 위기에 처한 것을 선제적으로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금융위원장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감원장도 그렇고 이제 이 수신 경쟁을 통해서 시장의 혼란이 촉출되는 것을 이제 사전에 방지하자는 이제 의미에서 지금 이제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하자 그런 이제 의도로서 지금 이제 은행들이 금리를 과다하게 올리는 것을 이제 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하라. 그러니까 아까 인과관계가 이제 감독당국자의 인과관계 조금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하라. 은행도 필요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할 텐데 뭐 경쟁은 제가 보기에는 좀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게 간섭할 수 있는 건지 좀 과도한 간섭 아닌지 감독당국은 왜 그렇게 시급하게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이런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앞서서 이제 이민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2금융권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과 같이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금융 투자자들이 안전한 자산을 찾아서 이제 예금으로 몰리게 되죠, 자금들이. 그런데 특히 이제 은행이 제2금융권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자산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은행으로 이제 자금이 몰리게 되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은행에서 기업 대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회사채 시장이 지금 잘 작동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으로 기업 대출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들도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예금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은행이 예금 금리를 올리면 은행보다는 좀 덜 안전하다고 여겨주는 저축
은행의 이제 예금들에도 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금 금리를 더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저축은행들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게요. 이 법정 최고 금리가 20%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은 그 수신금리를 더 높여가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더 올라가게 되면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몰리기 때문에 대출금리 상한이 예.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축은행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금융당국에서 이제 은행들의 수신금리 경쟁을 조금 자제하자 하는 내용을 얘기를 한 거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 수신금리가 올라가면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서민들의 대출금리 인상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은행들이 대출을 해서 이제 영업이익을 얻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대출을 하게 되는데 자금을 조달하는 걸로 크게 사용하는 방법이 은행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제 정기예금 등 수신을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채권 시장에서 은행채 발행 때문에 회사채 시장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금융당국에서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라고 한 바가 있거든요. 그 은행채 말고 정기예금 수신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 정기예금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올리다 보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이것이 코픽스라고 하는 그 대출 금리의 준거 금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코픽스라는 것이 이 8개 시중 은행들의 자금 조달하는 비용을 가지고 가중 평균한 값인데요. 이것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 이것을 준거 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신용대출과 같은 것들의 대출금리가 또 올라서 또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니까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은행들이 수신금리에 대한 경쟁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이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금융당국으로서 보기에는 이제 좀 불가피한 수신금리 올리면 대출금리 올라가고 은행 예금금리 올리면 저축은행 같은 이 금융권 돈 구하기가 돈 마련하기가 좀 더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 그동안의 금융당국이 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너무 높다. 그래서 은행들이 이익을 너무 많이 챙긴다. 그러니까 예대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조금 그 부분을 뭔가 좀 조여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금리를 덜 올리면 은행은 좀 좋은 겁니까? 대출금리를 더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예대금리 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 되면? 근데 그 최근에 추세를 보면 이제 2021년, 22년 이제 금리 상승기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에 반영하는 이제 속도가 좀 차이가 있어서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70% 정도가 이제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은행 예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가 사실은 무원가성 예금, 이제 금리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제 요구불 예금들이 한 반 정도가 되고요. 그렇게 많습니까?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 별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예금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출은 이제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고 예금을 그만큼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보시면 이제 2002년 상반기 중에서 대출 금리는 평균 이제 0.8% 상승한 반면에 예금 금리는 0.52% 상승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금리 상승기에 있어서 이제 예대금리 차가 더 벌어졌다는 것이죠. 예대금리 차이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금 금리를 더 억제한다고 하면 예대금리 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제 정책 당국에서 예대금리 차를 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금 금리를 억제한다고 하면 오히려 예대금리 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럼 정책 목적이 상충이 되네요. 예대금리 차가 좀 더 벌어지지 않기를 그동안 바라왔던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었는데 예금 금리를 누르면 혹시 더 벌어지지 않을까? 근데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금리가 지금 뭐 미 연준도 또 추가로 금리를 올리려 한다고 그러고 우리도 내년이면 또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당국의 어떤 예금 금리 통제가 계속 유효하게 작동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장 금리가 따라 올라가는 것은 이제 기준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지금 최종 금리 수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남았다고 생각이 되고 미 연준뿐만이 아니라 한국은행도 앞으로 계속해서 기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당국에서 이렇게 발론만으로
그 수신금리든 아니면 대출금리든 올라가는 것을 막자라고 해봤자 이것이 얼마나 이제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신금리라든지 아니면 대출금리라든지 이것을 통제함으로써 오는 부작용은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은행 내에서 수신금리를 올리는 것을 이제 계속 통제를 한다고 하면 은행으로 자금이 몰리는 게 좀 주춤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은행이 왜 이렇게 그러면 수신금리를 높여가면서까지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지를 봐야 될 텐데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은행들이 대출할 때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지가 않고 회사채 시장에서도 사람들의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이제 많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 회사채 시장에서 기업이 자금 조달하기 점점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볼은 결국에는 은행이 될 텐데요. 그래서 요새 은행의 기업 자금의 대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기업들이 은행에 와서 돈 달라고 막 요구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은행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채 발행이든 아니면 정기예금 수신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경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은행채 일단 발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창구에 이제 정기예금 수신을 위해서 수신 그 금리를 올리는 것조차 좀 통제를 한다면 이것은 은행의 영업성이 악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의 자금이 갈 수 있는 그런 줄을 또 막는 그래서 기업들의 자금 경색을 좀 더 악화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사실은 그냥 당장에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만 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궁극적으로 초래하게 될 그런 부작용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서 한마디 한마디 되게 신중하게 내뱉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출금리가 더 오르고 이금융권 자금 충격 때문에 좀 은행 예금금리를 좀 눌렀는데 그 부작용,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 자금을 조달해서 기업에 대출하는 기능이 조금 약화될 가능성을 이 교수님 좀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과 은행이 도달을 금융 당국이 하고자 하는 목표 사이에 좀 상충이 많은데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 통계 장치가 유효하게 작동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규제 수단으로서의 어떤 이제 옛날에도 그렇지만 이제 뭐 창구 규제라는 것들이 있어서 불러 모아서 이제 은행 당국자들한테 이제 이 구두로 어떤 규제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은 수단인 것은 이제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 그것들이 이제 은행들한테는 어떤 이제 창구 이제 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은행채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타의 창구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물꼬들이 열어줘야지만 은행들도 분명히 그 외 대처 수단으로서 이제 자금 공급을 이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 수단으로서 이제 제2금융권들도 다른 이제 수단으로서 이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는 것이죠. 이제 동맥경화처럼 이제 한 군데가 다 막혀버리면 우리나라 이제 저번에 이제 레고 사태처럼 이제 채권 시장이 마비되는 것 그런 사태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뭐 기업들도 있지만 예금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은행 예금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을 예상을 해서 이제 은행이 5% 예금금리가 나왔구나. 조금 있으면 더 올라가겠다. 이렇게 기다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갑자기 탁 통제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의 자금 운용이 어떤 그동안 예상했던 것도 잘 안 될 것 같고 예금자들 입장에서 조금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하죠. 그 예금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금리가 조금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정기예금 더 높은 금리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고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높은 금리의 정기예금이 사라지면서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금융 당국에서도 이제 예금 금리를 좀 통제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계속 더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또 대출에 대한 수요는 조금씩 더 줄 수밖에 없죠. 너무 높은 금리에는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 은행권에서의 이제 예금 금리가 올라가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높은 금리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뭐 8%, 9% 이렇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높은 그런 금리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정점을 그리고 누구도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조금 뭐 한 5% 정도의 이제 특판이 다시 또
정도 이제 나온다든지 하면은 지금 수준에서 조금 더 만기를 길게 가져가셔서 예금을 하시는 것도 저는 이제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것. 예, 예. 얼핏 생각하면 금리가 또 오를 것 같으니까 좀 만기를 좀 짧게 해서 이제 제대로 받은 다음에 조금 더 예금 금리 상품 올라가면 다시 하고 왜 우리 야구할 때 방망이 짧게 잡듯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길게 잡아야 된다고 길게 만기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좀 있나 보죠? 네,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찬성하지 않은 입장인데요. 지금 이제 어차피 미국이 내년에도 금리를 계속 올릴 것 같은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한은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지금보다는 이제 높은 금리 네. 정책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단기 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금리 추세를 봐서 그때 가서 이제 자금의 장기 운영을 결정해도 지금 이제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일단은 이제 뭐 예금이란 것은 이제 한번 정기예금이란 것은 한번 이제 가입을 하면 해약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MMF나 이런 단기 자금에다 자금을 유출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추세를 보고 결정하는 것도 뭐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뭐 개인의 판단이니까 그게 뭐 어느 것이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뭐 개인의 판단이지만 이자를 다만 1%포인트라도 좀 더 받고 싶은데 예금자들이라면 뭐 1%가 아니라 한 0.23%포인트만 더 줘도 바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유혜민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그 예금금리 올릴 만큼 올렸으니까 요 정도 선에서 한 만기 2년, 3년짜리 예금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아니다. 짧게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금리는 계속 일단 오르는 추세잖아요. 오르는 추세라면 짧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전략을 지금 결정을 해야 될 예금자들에게 꼭 그 권유를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개인의 이제 그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예금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안전자산을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이니까 지금보다 뭐 조금 더 높은 금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셔도 되는데 그런 높은 금리의 정기예금으로 좀 길게 묶어 놓으실 분들은 이제 다른 뭐 주식이라든지 대체 투자보다는 예금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만기를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길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지금 상태에서 한 6개월이나 아니면 1년 이내로 가져가셨다가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저점을 찍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이라든지 다른 투자 상품들도 이제 반등을 하는 시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금보다는 그런 식으로 저점에 들어가서 오히려 주식이라든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이 진짜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성장성 있는 그런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좀 투자 전략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예금자들의 이 예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은행의 적금 만기도 더 짧게 좀 바꾸는 모양이죠. 한국은행에서 지금 6개월인데 그거를 1개월로 낮추겠다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좀 짧은 기간에 자금 운용을 할 수도 있게 허용해준다 이런 방침을 한국은행이 이제 결정한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적금 기간을 6개월에서 한 달로 줄이겠다. 적금 운용을. 자금을 이제 단기적으로 운용을 해서 좀 자금 절절하게 금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 상황들이 암만 해도 이제 많이 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이제 이 만기를 가져가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자금 운용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같이 이제 운영하는 것들을 이제 한국은행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적금 만기가 좀 단기적 6개월인데 한 달로 줄인다고 그러니까 아마 내년부터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은행 예금자들도 만기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되는 금리 변동이 좀 있기 때문에 판단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금리 얘기를 하는 것은 금리가 우리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경기 둔화, 침체 여러 상황이 우려가 되는데 마침 오늘 10월 산업 동향이 나왔어요.
경기 침체 징후가 좀 있다는데 혹시 어떤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이? 예, 지난달에 이제 산업활동 동향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이 산업활동 동향에는 이제 생산, 소비, 투자 그리고 경기에 관한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생산과 관련해서 보면요, 지금 이제 10월 산업 생산이 지난달에 비해서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5% 전월에 비해서 감소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경기가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는 국면이 아니라 수축이 좀 진행되는 이제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그 경제 타격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본격화됐던 시기 이후로 이렇게 30개월 만에 그 하락폭이 가장 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4달 연속 지금 감소를 기록하는 것은 또 이게 오랜만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지금 경기 둔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 동향 중에서도 이제 광공업 부분에 이제 감소가 좀 두드러졌는데요. 광공업 생산이 특히 자동차 같은 그런 내구재 생산이 전월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면서 광공업 생산은 전월에 비해서 한 3.5%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소매 판매도 한 0.2% 줄어들었고. 그런데 투자와 관련해서는 건설 부문에 이제 투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건설 새로운 수주는 사실은 굉장히 전월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미 이제 예전에 수주가 일어나서 지금 현재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문은 이제 지난달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수주는 별로 없었는데. 예, 새로운 수주는 오히려 지난달보다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고요.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주택 건설 관련된 이런 수주가 사실은 이제 경기 선행 지표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데 이런 수주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경기가 점점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경기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제 동향 지수와 이제 선행 지수가 있는데 경기 이제 동향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산업 생산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현재 그 경기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전월에 비해서 뭐 크게 변하지는 않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만 이제 선행 종합 지수, 즉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제 지난달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으로 봤을 때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신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0월도 4개월 연속 감소를 했는데 선행 지수가 조금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계속 안 좋아질 거라는 일단 이 통계만 보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이면환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10월 산업활동 동향, 특징적인 변화, 뭐 산업별 차이라든지 어떻게 좀? 네, 이게 뭐 이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제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제 산업 생산뿐만 아니라 재고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이 소매 판매 지수도 약간 감소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뭐 광공업 생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침체의 어떤 기조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별로 이제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경기에 있어서는요. 보면 생산, 소비, 투자는 뭐 전월과 같다고 하지만 뭐 다 세 분야 다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별로. 선행 지수도 좀 떨어지고. 지금 마침 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 집단 운송 거부를 벌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10월에서 본 선행 지수도 안 좋았는데 상당히 산업활동 동향, 이달 산업활동 동향에 큰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유통 분야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제조업에서 이제 완제품이 생산되기까지는 중간에 수많은 이제 공정이 있을 거고 많은 중간재의 투입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유통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간에 이제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에 이 완제품이 생산되기까지 점점 시일이 더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건설업 부문에서도 이제 시멘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시간에 맞춰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공사 기간을 점점 늘리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하루 이틀 정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생산이 좀 둔화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측이 지금 정부와 민노총이 정면 대결을 벌이고 있는 중이니까 뭐 쉽사리 합의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산업활동 나빠지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런 우려가 되네요. 자, 올해 뭐 몇 달,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전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성장률 무슨 마이너스 전망한 데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안 좋게 봅니까, 내년은?
예, 뭐 한국은행에서 1.7% 내년 전망치를 발표했는데요. 잠재 성장률이 2%라고 합니다. 올해나 이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잠재 성장률을 하회한다는 것은 경제가 후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고물가 고금리에서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 글로벌 경기가 후퇴가 되면서 수출이 안 되고 결국 뭐 복합 불황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 뭐 내년 하반기에는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 계시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들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나온 것처럼 이 중국의 코로나 문제, 이 코로나 문제도 사실 중국에서 최근에 시진핑 정권의 반기를 두고 있는 어떤 이 움직임들도 일어나고 그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사실은 불확실성도 상당히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 과연 경기가 내년 하반기에 회복이 될 것인지는 뭐 물론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1년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1.7%입니까? 네. 마이너스 전망한 곳이 어디입니까? 일본 노무라 증권에서 마이너스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뭐 어떻게 보세요? 노무라 증권 마이너스 전망. 외국 금융기관이 얼마나 한국 경제를 잘하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합리적인 전망이라고 보세요? 이 노무라 증권의 마이너스 성장 전망은 굉장히 조금 다른 평균치하고는 좀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전망치인데요. 왜냐하면 이 국제투자은행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내년에 대해서 전망한 그 평균치가 1.4%입니다. 1.4. 그러니까 마이너스 0.7%는 그 평균에서 굉장히 많이 그러네요. 벗어나 있는 그런 수치죠. 근데 이 수치가 그래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여기에서 아무튼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내년 한국 경제 전망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고 비관적이구나.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가져갈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저는 한국은행이 지금 전망하는 1.7% 정도가 그래도 좀 합리적인 전망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전망치가 낮게 나온 거는 주로 수출하고 설비 투자, 소비 둔화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내년 한국 경제가 올해보다 성장률이 낮고 잠재 성장률보다도 낮은 그러니까 테크니컬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노무라 증권이 마이너스 전망을 했다고 해서 조금 깜짝 놀랐는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뭐 금융 위기 때 코로나 때 외에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전망인데 우리 정부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년을 지금 아직 수정을 안 하고 안 했죠? 지금 지난 6월에 2.5%로 내년을 전망했다는데 그러면 우리 기획재정부도 수정을 이제 해야 되겠네요, 내년 전망치를. 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럼 2% 밑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 나쁘게 좀 예상을 할까요? 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보다는 좀 안 좋아질 것 같고요. 어느 정도냐는 것은 뭐 이 상대적인 숫자의 의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재 성장률보다는 안 좋은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것들을 기획재정부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 가장 큰 게 수출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걱정입니다. 그렇죠.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출이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이 경기가 회복되지는 좀 요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글로벌 변수가 워낙 안 좋으니까 아까 이민환 교수님 말씀 잠깐 하셨는데 중국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우리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중국 지금 불확실성이 워낙 큰데 그 부분이 좀 나아진다면 지금 다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중국 경제 동향과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데요. 최근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사실은 또 다시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봉쇄가 너무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여기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또 여러 가지 시위들이 확산이 되고 있고 해서 과연 그 중국에서 코로나 방역을 또 완화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봉쇄 정책을 이어갈지에 따라서도 또 중국 경기가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 경기가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좀 둔화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은행의 예금에 대한 금융당국의 통제와 금리 상승에 따른 우리 경제 전망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 글로벌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